KBS 1라디오 오늘 안녕하세요.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전종철입니다. 이번 겨울 들어 최강의 한파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제3지대 신당이 어제 창당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에 반대한다는 집단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를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선 당면 정치 현안을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분석하고 핵심 노동 현안, 사회적 대화 전망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12월 18일 월요일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출발합니다. 특집 KBS 1라디오 오늘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뉴스 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뉴스 한파 소식입니다. 주말 내내 강추위로 외출하기 쉽지 않았는데요. 오늘도 계속 춥다고요? 네. 주말 내내 정말 추웠죠. 너무 춥다 보니까 좀 외출을 하기가 힘들어서 실내로만 좀 찾아다니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는 시간 때우려고 6살 아이 데리고 백화점하고 마트를 좀 연속해서 2연속으로 갔습니다. 그랬군요. 오늘도 계속 춥습니다. 네, 오늘도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에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이 서울 영하 11도 등 전국이 영하 10도 안팎의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그래도 어제보다 조금 오르겠습니다. 전국이 영하 4도에서 영상 4도 정도 예상이 됩니다. 다행히도 이런 추위는 내일쯤이면 잠시 좀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외출 계획이 있으시다면 내일로 좀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파 피해도 속출했죠? 네, 서울 양천구 목동 6단지의 아파트, 이 아파트에서는 전 세대가 정전이 됐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에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전기 공급은 1시간 만에 재개가 됐는데 주민이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등 피해가 있었습니다. 항공편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제 제주 일대에는 많은 눈이 내리면서 제주를 오가는 항공기 7편 등 전국적으로 15편이 결항이 됐습니다. 또 어제 새벽에 청주공항에서는 활주로가 얼면서 380여 명이 공항에 또 대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강풍 피해도 이어졌다고 하네요. 네, 강풍으로 바닷길 피해도 생겼습니다. 전국에서 41개 항로, 여객선 54척이 강풍으로 운항이 중지가 됐습니다. 또 전국의 지방과 국립공원 탐방로 50여 곳도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또 강풍으로 시설물이 떨어지는 등의 피해도 속속 소방에 접수가 됐고요. 계량기 동파 사고도 91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간밤에 북한이 동해상으로 ICBM을 발사했습니다. 합참 발표 내용 볼까요? 네, 합동참모본부가 어젯밤 10시 38분쯤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2일 이후에 26일 만입니다. 합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약 570km 비행 후에 동해상에 탄착을 했다면서 우리 군은 한미간 공조를 통해서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 활동을 계속 추적을 해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을 발사할 때 즉각적으로 포착이 돼서 추적하고 또 감시를 했고 한미일이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해서 미사일의 세부 재원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북한이 도발 직후에 대변인 담화 발표했어요? 네, 북한이 어젯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대변인 담화를 내고 NCG, 미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의 회의 결과를 노골적인 핵 대결 선언이라면서 맹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발은 이 회의에 또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도발 수위를 좀 높이려는 의도 아닌가,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또 어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12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사는 외부의 국방력을 좀 과시를 하면서 내부 주민 단속용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은 정치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이 문제 논의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연석회의의 핵심은 사실 이겁니다. 비대위원장 후보군 중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찬반 논쟁이 좀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서 김석기 의원은 삼고 초려를 해야 한다. 또 장예찬 최고위원은 정치권의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파격적인 선택이 필요한 시기라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비대위원장 인선을 사실상 찬성을 하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반대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홍준표 대구시장, 이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로 어떻게 선거를 치르겠느냐 이렇게 좀 비판적인 입장이었고요. 최재형 의원은 당정의 수직적인 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민심의 소리까지도 가감없이 대통령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면서 사실상 반대 의견을 좀 밝혔습니다. 이번엔 좀 살짝 좀 결이 다르게 읽히는 의견인데요. 하태경 의원의 경우에는 유력한 차기 주자는 아껴 써야 한다면서 한 장관을 당장 기용할 것이 아니라 좀 미래에 기용을 하자 이렇게 좀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예컨대 비대위원장뿐만이 아니라 뭐 공천관리위원장도 맞습니다. 있고 선대위원장도 있고 네. 여러 직책이 있긴 있죠. 네네. 또 다른 유력한 비대위원장 후보인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그 한동훈 장관과 유력하게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이 되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어떠한 의견이든 전적으로 따르고 어떠한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면서 당의 요청이 있으면 수락을 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당 요청이 있으면 비대위원장을 좀 적극적으로 해보겠다 이런 뜻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일단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쳐서 절차들을 다 거쳐서 이번 주 중반을 넘기지 않고 곧 새 비대위원장을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개각을 일부 단행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외교 안보 라인 인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빠르면 오늘 일부 좀 인선이 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은 총선을 앞두고 차출될 것으로 보이는 외교부 장관을 포함을 해서 대통령실 안보실장 또 공석인 국가정보원장 등이 좀 유력해 보입니다. 네. 후임에는 누가 거론되고 있습니까? 내년 총선에 좀 출마할 것이 유력한 박진 장관 후임에는 장호진 현 외교부 1차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2차관이 검증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안보실장에는 역시 조태열 전 2차관이 거론이 되고 있고 한때는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도 거론이 됐지만 현재로서는 확률이 좀 낮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임 국정원장에는 조태용 현재의 안보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좀 대통령실 안팎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로 봤을 때 후임 안보실장이 최종적으로 인선되는지 이 여부에 따라서 이 안보 라인의 개각폭도 따라서 정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개각 때마다 이제 주목되는 사람이 한동훈 법무장관인데 이번 개각에선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네, 좀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좀 외교 안보 라인이 좀 주 교체, 주 인선인데다가 아직 여당 내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떤 역할을 맡을지도 지금 최종적으로 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내일 발표될 좀 인선에서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총선에 나가기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이 내년 1월 11일까지입니다. 선거 90일 전까지 사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한인 내년 1월 11일까지 좀 얼마 남지가 않은 만큼 당장은 아니지만 한 장관의 인선도 좀 임박했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제3지대로 가봅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제3지대 신당이 어제 창당했다고요? 네, 내년 총선에서 30석을 얻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창당을 했습니다. 합리적인 진보와 개혁적 보수의 연합정당을 표방하는 이른바 제3지대 신당. 새로운 선택이 신당 이름입니다. 어제 창당대회에선 제3지대를 모색 중인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사실 좀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양향자 한국의 희망 대표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어제 창당대회에서 관심이 쏠린 건 과연 이 이른바 금태섭 신당을 계기로 제3지대를 모색하는 정치인들이 연대를 하느냐. 특히 또 이낙연, 이준석 연대가 성사될지 여부가 관심인데요. 두 사람은 각각 거대 정당을 이끄는 대표를 하다가 지금은 좀 주류에서 나와서 신당 창당, 특히 제3지대를 모색하는 공통 분모가 있다. 이렇게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두 사람이 아직 논의를 한 적은 없죠? 네, 언론에서 사실 이 두 사람의 연대 가능성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작 이 두 사람 간의 직접적인 교류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행사가 끝나고 이준석 대표가 기자들과 만나서 이낙연 전 대표 측 인사가 우리 측 인사에게 간헐적으로 연락을 한 것은 알고는 있다. 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의 직접적인 의사표현을 듣지는 못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최근 방송에서 이준석 전 대표와의 연대에 대해서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때문에 두 사람의 연대 가능성은 당장 좀 그 가능성을 좀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총선이 다가올수록 시간이 좀 지날수록 결과가 최종적으로 좀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창당 의사 거듭 밝혔어요. 네, 이낙연 전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연말까지 이재명 대표의 퇴진 또 비대위 전환이 없다면 새해 초에 신당 창당을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비대위 전환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문제의식에 공감을 한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70여 명이 분열을 막아달라고 연서명을 한 것에 대해서는 걱정은 알겠다. 하지만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좀 비판을 했는데요. 그쪽 동네의 오래된 정치 습관인지 모욕하고 또 억압하고 그런 방식으로 해결해온 버릇 때문인 것이냐. 이렇게 좀 노골적으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른바 돈봉투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가 빠르면 오늘 결정된다고요? 네,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려서 이르면 오늘 밤에 좀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속영장 심사는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게 됩니다. 앞서 저희가 좀 계속 전해드린 대로 송 전 대표의 혐의 모두 세 가지입니다. 지난 2021년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에 6,650만 원의 돈 봉투가 뿌려진 과정에 또 개입을 하거나 또 혹은 묵인을 했을 혐의, 또 총 8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마지막으로 4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가 그동안 자신의 혐의를 이제 부인해 왔어요. 그래서 오늘 법정에서도 공방이 벌어질 것 같아요. 네,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 상황을 또 설명을 하면서 특히 송 전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를 적극적으로 좀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 전 대표가 프랑스에서 귀국한 뒤에 기존의 휴대전화를 버리고 새 휴대전화를 제출한 점을 들어서 구속의 필요성을 좀 강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송 전 대표 측은 그동안 해온 대로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또 외곽 후원 조직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를 통한 정치자금의 모금은 투명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거듭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사가 끝나고 나면 이르면 오늘 밤에 늦어도 내일 새벽쯤이면 이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 민생 관련 소식입니다. 내년부터 국산 주류에 사실상 세금이 줄어들면서 공장 출고 가격이 싸진다고요? 네, 좀 세금을 적게 매겨서 소주 같은 국내에서 만든 술은 세금이 적게 매겨집니다. 다만 이 맥주나 또 막걸리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 술들은 이 맥주나 막걸리는 애시당초에 소주와 이 세금을 매기는 방식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해당이 안 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번 조치는 사실상 소주에만 적용이 된다고 봐도 좀 과언이 아닙니다. 세금이 적게 매겨지는 건 일종의 세금 할인율인 기준 판매율, 이 기준 판매 비율이라는 게 도입이 돼서 그만큼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내년 1월부터 도입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소주의 공장 출고 가격은 기존에 1,247원에서 1,115원, 약 130원 정도 10.6%, 약 11% 가까이 낮아지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뭐니 해도 소주 하면 이제 국민술이다 이런 인식이 저희가 있는데 이렇게 공장 출고 가격이 낮아지면은 식당이나 술집에서 우리가 이제 사 마실 때 가격이 내려가는 건가요? 네, 좀 아무래도 공장 출고가가 낮아지면 식당이나 주점에서 좀 싸게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가 있지만 또 싸게 주문을 또 할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이런 소매점에서 가격을 지금 현재의 가격 그대로 받아버리면 공장 출고가가 아무리 싸져도 싼 가격에 구입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런 곳들은 도매상을 거쳐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출고가 인하의 효과가 중간에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식당이나 주점 주인들이 그대로 값을 받아버리면 사실 싸게 살 수가 없는 거겠죠. 일단은 소매점 마음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소매점끼리도 서로 눈치를 볼 수 있으니까 경쟁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가격 인하를 조금 더 기대를 해봄직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정화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 7시 34분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영하 12.6도고요. 중부와 일부 전북, 경북권 내륙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일부 중북부 지방 영하 15도 이하로 내려간 곳도 많고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더 낮습니다. 건강관리와 동파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는 오르겠습니다만 영하로 춥겠습니다. 서울 영하 2도 등 영하 4도에서 영상 4도의 낮 기온을 보이겠고요.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7도 등으로 추위가 오늘보다 좀 약해지면서 평년과 비슷한 기온 수준이 되겠습니다. 모레 낮부터 또다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만 많이 끼겠고요. 내일은 점차 흐려져 서해안부터 늦은 오후에 눈이 시작되겠습니다. 그 밖에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으로 1에서 3cm의 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겠고요. 동해안 쪽 대기는 지금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동해 먼바다 바람이 많이 불고 또 강한 물결이 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이 영하 12.6도입니다. 날씨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승미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서울 시내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으로 용비교 부근 1차로에서 차량 여러 대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월계 1교부터 막히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남사 부근 5차로에 낙하물이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후 수원에서 정체입니다. 판교에서 반포까지도 밀리고 있고요. 서양고속도로는 목포 방향으로 팔곡에서 용담터널까지, 매송에서 비봉까지 정체고 8탄분기점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의 대표자가 모여서 사회적 대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김문수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14일에 위원장님과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송경식 회장, 그리고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 이렇게 노사정 대표자들이 모여서 오찬회동을 했습니다. 이 첫 만남이 있기까지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조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노사정 대표가 한 자리에 모인 그 의미를 스스로 좀 평가를 해 주세요. 예, 그동안에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도 있었습니다. 저도 또 임명이 처음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금속노련의 사무총장 김준영 총장이 광양에 있는 포스코 정문 앞에 가서 그 거리에 망대를 설치해서 농성을 하다가 또 경찰이 강제 진압되는 과정에서 다쳐가지고 또 상당히 또 문제가 돼서 또 타탄이 났습니다.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많이 있다가 이제 드디어 대화를 하게 됐는데, 그전에 또 노란봉투법 때문에 또 그 거부권 행사 때문에 어려웠지 않느냐, 이런 아슬아슬한 그런 고개를 하면서 이제 첫 번째 대화를 가졌습니다. 네. 첫 번째 대화 좀 의미가 크다고 이제 보시겠어요? 예, 아주 아슬아슬하고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노동계 출신이시니까 네. 위원장님이 그 선배와 이제 같이 이제 이런 한국노총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이렇게 같이 하실 때 좀 자연스럽다 그럴까요? 좀 편안한 그런 감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노총은 저는 벌써 유신시대 70년대 이미 노조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네. 또 그리고 제가 전태일 기념사업회 초대 사무국장입니다. 제가 조직해서 사무국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계천부터 시작해서 구로공단으로 또 노조에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들 아는 분들이죠. 네. 그날 이제 회동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 보면요. 배석자 없이 네 분만 모였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총의 송영식 회장님, 또 노동조합의 한국노총의 김동명 위원장, 그리고 노동부 장관 이정식 장관, 저하고 이렇게 4명만 만났습니다. 본래는 이제 누가 배석을 해야지 이렇게 메모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때 있었던 얘기를 좀 기억에 의존을 하셔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회동이 얼마나 길게 진행됐는지 또 회동 분위기 어땠는지 좀 알려주세요. 한 100분 정도 했는데 점심 먹으면서 편안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비공개로 하게 된 거는 한국노총이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은 한국노총이 조합원이 130만이 넘는데 그 안에는 산별도 많이 있고 지역별로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왜 그 뭐 만나느냐 지금 같은 데 투쟁하지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생각이 달라요, 각각. 예, 좀 방법이나 또 목표는 같더라도 방법이 다른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개가 미리 되면은 또 앞에 와서 또 뭐 하지 마라 뭐 이런 대화를 할 때냐 뭐 이런 분들도 계실 우려가 있기 때문인지 일단 비공개를 요청해서 저희는 뭐 노총이나 또 누가 요청하는 대로 좀 할 따름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저희가 정작 가장 궁금한 거는 그날 이제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 이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좀 그 오고 간 얘기 중에 중요한 내용 어떤 게 있었는지 좀 자세히 제일 설명해 중요한 주세요. 것은 그동안에 너무 머리띠 메고 파업하고 또 거리 집회하고 이런 것보다는 대화를 좀 하자. 아무리 전쟁 중에도 대화를 하는데 네. 이 노사간에 대화를 안 하고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지금 이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보장된 한국노총을 위한 대화의 자리인데 이걸 안 하고 1년 이상 이렇게 있다는 게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계속 설득을 하는데 이번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대화에 적극적으로 응할 뿐만 아니라 대화의 주제도 좀 더 넓혀 나가자. 그래서 지금 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 두 사람이 고정 멤버로 들어올 수 있고 나머지 장관은 필요할 때 들어온다 이런데 뭐 그것뿐만 아니라 더 폭을 좀 넓히자. 예를 들면은 뭐 노동자들의 주택 문제가 어렵다. 주택 때문에 시집장가를 못 간다 그러면은 뭐 그런 거는 국토부 장관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은 교육부 장관도 들어오고 현안별로. 예, 좀 더 확대하자라는 말씀을 한국노총 위원장이 하셨어요. 그거는 저는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도 지금 한국노총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 특히 그 회의에서 이제 보도가 된 걸 보면 한국노총의 역할 이걸 특별히 강조하셨다고 해요. 어떤 점을 말씀하셨습니까? 뭐 저는 강조라기보다는 사실 자체가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에 한국노총이 건국의 주역입니다. 또 경제 기적을 이룩했다고 하는데 경제 기적을 한국노총 빼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박정희 대통령이 했다 그러지만은 노동자들의 그 희생과 협조가 없이는 뭐 경제 기적도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민주화라고 하는데 민주화라면 한국노총처럼 적어도 130만의 조직된 이런 분들이 민주주의, 민주화 과정에 주역으로 동참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우리 국가적 위기, 저출산이다. 그러면 아기는 누가 낳겠습니까? 결국은 사람이 난데 사람은 결국은 노동하는 우리 젊은 근로자. 노동자들이 우리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지 않느냐. 경제 위기다. 경제 위기도 노동자들이 주도해서 풀어나가자. 이런 요지입니다. 모든 현안이 노동자들한테 연결이 돼 있군요. 예, 그래서 주역입니다. 우리 사회에. 그래서 한국노총 그 김동명 위원장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한국노총 위원장은 뭐 저하고 생각이 같죠. 그 동의한다는 그런 말씀을 물론이죠. 하셨어요. 예. 그 이제 그 회동 직후에 경사노위에서 이제 보도 자료를 냈어요. 뭐라고 이제 보도 자료에 나왔냐면 산업 전환, 계속 고용, 근로시간 등 노동 현안에 대한 조속한 사회적 대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런 이제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한국노총이 근로시간에 관한 얘기는 나눈 바 없고 향후 의제화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왜 이런 입장차가 생겼을까요? 근로시간 문제는 지난번에 좀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네. 근로시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지금 노동계가 좀 민감해 하는 그런 건가요? 약간 좀 지난번에 52시간 주 52시간을 뭐 69다 60시간이다 이런 보도가 된 게 있는데 뭐 그런 점에서 좀 상당히 조심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발표 자료에 나온 것은 부대표자 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대표자 회의가 아닌 한국노총의 사무총장과 이런 고용노동부 차관 또 경총의 부회장 이런 분들이 만난 자리에서 그런 게 논의된 게 있는데 그게 이번에 이제 비공개를 하다 보니까 좀 보도자료 쓰면서 잘못 들어가서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약간 뭉뚱그려졌군요. 이렇게 나오면서 이쪽을 자료가. 비공개로 하다 보니까 누가 그 보도자료 쓰는 사람이 여기 입회를 했으면 그런 게 없는데 아, 그렇군요. 비공개로 해서 못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아마 전번 부대표자 했던 그 주제가 논의되지 않겠나 이래서 그대로 쓴 겁니다. 네네. 그 근로시간 얘기 나온 김에 근로시간 완화 방안에 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정부가 이제 근로시간 완화할 일부 업종, 직종으로 제조업, 건설업, 설치, 정비, 생산지, 기술지 꼽았는데 이는 일부가 아닌 사실상 전부에 가깝다 이렇게 이런 반응을 또 노동계에서 내놨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근로시간에 관한 문제는 아시다시피 근로기준법을 고쳐야만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현재의 국회의 의석수에 비해서 야당이 동의 안 하면은 이 근로시간에 관한 법 개정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쨌든 근로시간을 조금 유연화해야 된다 하는 데는 큰 틀에서는 저 위원장님도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유연화해야 될 게 특히 중소기업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데 이런데 또는 요즘에 예를 들면 풍산금속처럼 지금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는데 포탄 같은 걸 만든다 이런 물자 또는 계절에 따라서 여름에 빙과류라든지 아이스크림 이런 거 만드는 사람 때는 여름에는 일을 많이 하고 겨울에는 별로 일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그 계절별로 또 나눠져야 될 여러 가지 업종별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 양대 노총 중 민주노총 여전히 이제 경사노위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사노위 대표성이 떨어진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민주노총 참여시키는 방안은 계속 모색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늘 이번에도 공무원과 교사의 근로시간 면제 제도 이런 게 있는데 민주노총에도 그 위원 추천장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다들 요청을 하고 있는데 민주노총이 지금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이유는 뭐죠? 글쎄 이유는 저는 자기들은 무조건 여기 들어오면 손해를 본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 들어오면 가장 이익을 많이 보는 곳인데 본인들은 피해의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IMF 때 1998년에 IMF 때 정리해고 같은 것이 도입되지 않느냐 이런 피해의식이 한 거의 지금 20년 이상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새로운 시대에 맞게 자신 있게 이렇게 대화에 응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이제 취임하신 지 이제 1년이 넘었는데요. 그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과제 얼마나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역대 지금 민주화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 이후에 7명의 대통령 지나서 8명째인데 가장 많은 성과를 거뒀다. 법치주의 노동개혁. 그동안에 사실 민주화라는 이름 아래 노동 현장에 법이 무너져서 노동자들에게 경찰관이 두들겨 맞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법치가 확립됐다. 화물연대, 건설폭력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지금 사라지고 현재로서는 과거 어떤 정부보다도 가장 법치가 확립됐다는 점이 높이 평가할 점이고 다른 영국의 대처나 미국의 레이건 정부 때 이상으로 무너졌던 법치를 확립하는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공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노사 법치주의 말씀하셨는데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약간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그 노동 현장의 그런 혼란과 무질서, 무법 네. 이런 거 이제 바로잡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노동계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지나친 노조 통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반론도 있거든요. 아무리 노동조합이 헌법에 노동상권 보장돼 있고 근로기준법으로 보장하고 노동조합법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합법적인 노동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법을 아무리 노동조합원이지만은 경찰관을 파이프로 때린다든지 그것도 또 국회 앞에서까지 와가지고요. 또는 이런 도심 한가운데서 불법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법을 바로잡는 것이지 합법적인 노조 활동은 헌법에 의해서 또 노동법에 의해서 보장돼야 됩니다. 합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된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반론의 관점이 이제 노사법치라고 해서 이게 너무 노동계만 자꾸 강요 혹은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노사가 모두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 이런 또 불만도 좀 노동계에 있나 봐요. 그건 당연합니다. 그거는 뭐 노사에게 다 공평해야지 노동자들만 법을 지키고 그러면 회사 사장들은 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이런 거는 있을 수도 없고요. 그런 면에서는 당연히 공평하게 또 대등하게 이렇게 법을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현재 노조 활동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하신 적이 있어요. 뭐라 그러셨냐면 현재 노조 활동은 그들만의 리그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건 무슨 뜻인가요? 전체 노동자의 14%는 노동조합으로 조합원이고요. 86%는 노동조합을 만들지도 못하고 아예 노동조합 혜택을 전혀 못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뭐 다 아시다시피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 노조 없습니다. 미장원에서 보조하는 분들 노조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세 자영업 하는 거나 소기업, 하청기업 노조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정말 노조가 정말 그림의 떡처럼 돼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노조가 있는 대기업, 공무원, 공기업 여기하고는 격차가 너무나 심해서 이걸 우리가 이중구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게 세계적으로 우리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노동조합원들이 조직되지 않은 미조직 노동자, 영세, 하청 또 절망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자기들을 좀 서로 배려하는 소위 말하면 연대임금제도 그럽니다마는 약자를 배려하는 것도 노동조합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그러니까 거대 노조원들이 자기들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같이 돌봐야 된다 그런 취지신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방송사를 말하면은 정규 직원도 있지만은 작가나 이런 분들은 처지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규 직원들은 굉장히 적고 괜찮지만 좀 작가들이 어렵다 그러면 작가들을 좀 돌보는 이런 노동조합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들만 자꾸 올려달라. 이건 옳지 않죠. 네. 그들만의 리그인 지금의 노조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노동조합의 기본 철학이 우리가 전태일 정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태일은 뭐 재단사를 위해서 싸운 사람이 아니고 본인은 재단사지만은 그 밑에 시다 정말 어린 그 보조자들 이런 사람들 밥을 못 먹는 어려운 사람을 돌보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전태일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을 위한 노조가 아니라 정말 노조도 없는 그 자기 이웃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노동조합이 우리가 바라는 노동조합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노동계 야당이 이제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위원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노란봉투법은 아시다시피 이거는 헌법에 죄형 법정주의가 있는데요. 헌법 12조 13조에 나와 있는 죄형 법정주의. 그러니까 이건 사용자라고 하는 사람은 계약을 맺은 사람이 사장인데 계약을 안 맺은 사람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을 할 수 있으면 사용자를 본다 했는데 이렇게 되면 현대자동차의 사장이 그 하청업체 전부하고 교섭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거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건 헌법 위반이고 또 민법상으로 불법적으로 손해를 끼치는데 그것이 집단으로 끼쳤을 경우는 집단 전체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지우게 되어 있는데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민법 760조에 의한 연대 책임을 못 지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법은 헌법과 민법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이런 입법은 많은 혼란을 가져오고 더 많은 피해가 우리 사회에 오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짧게 하나 말씀해 주세요. 우여곡절 끝에 이제 힘들게 노사정 대표자 회의 시작됐는데 향후 사회적 대화 어떻게 진행되는지 경사노위가 특히 어떤 부분에 집중하실 계획이세요? 저희는 어떻게 하든지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요. 파업보다는 시위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많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경제사회 노동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화. 처음도 네. 대화, 두 번째도 대화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화기구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대한민국에 따뜻한 바람이 붑니다. 난치성 질환 어린이 돕기 공익신탁으로 아이들의 아픔을 보듬기 바람. 환경 지키기 공익신탁으로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기 바람. 당신은 어떤 바람을 갖고 계세요? 당신의 바람 공익신탁이 실행합니다. 기부 목적을 정해 자산을 맡기면 기부자의 바람대로 자산을 운영해주는 공익신탁. 국가 관리로 기부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돼 더 믿을 수 있습니다. 신탁으로 하는 선진국형 기부문화. 공익신탁으로 대한민국에 당신만의 따뜻한 바람을 더하세요. 이 캠페인은 법무부가 함께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겨울철에 심해지는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절관리제 차량 운행 제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진입하여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저공해 조치 차량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 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전산 시스템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에서 가능합니다.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하늘 만들기.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2023 KBS 1라디오 연중기획 낮은 목소리,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파수로 2개. 파수로 2개. 5,000원 받았어요. 붕어빵을 판매하고 있는 이애녹입니다. 성수기는 이제 추워질 때 아무래도 한 10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는 붕어빵이 이제 성수기로 봐야죠. 배달하시는 분이라든가 어린애들, 할머니 좀 오시면 하나도 좀 더 드리고, 가장 조금 힘든 거는 텃세라고 할까요? 이런 게 조금 있어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손님이 북적북적 하거든요. 그 시기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 그러면 저희는 오시면 더 드리고 해요, 상인분들한테. 영업허가증과 또 위생교육 받고 사업자 등록증이 안 나오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역 주변에 많이들 있었잖아요. 그게 사실 불법이거든요. 이제 신고를 받으면 철거를 해야 돼요. 붕세권들이 많이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걸 시작할 때 그 사업자 등록증 다 내고 영업허가증 다 해서 가게에서 다 내고. 비록 이게 1,000원이지만 저희는 1,000원짜리 파는 게 아니라 저희 마음하고 같이 팔거든요.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이 여기 오면 기분이 좋아요. 사장님 톤이 높아서 좋아요. 막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1,000원의 가치보다 마음까지 좀 담아서 판매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신 분들이 항상 걱정하세요. 여름에는 뭐 할 거야? 저희가 이제 그때 기다리세요. 더 맛있는 게 나올 거예요. 이제 말씀을 드리죠. 경제도 어렵고 힘들지만 붕어빵 드시고 더욱더 행복하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묵묵히 살아가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KBS 1라디오 연중기획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중부와 일부 전북, 경북권 내륙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어제보다도 더 춥습니다. 강풍특보 해당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 일부 중북부로는 영하 15도 이하를 나타내고 있고요.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 낮습니다. 올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천은 영하 16.9도, 동두천 영하 14.2도, 서울은 현재 영하 12.6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서해 5도의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으로 눈 내리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1에서 4cm 왔고 총 2에서 최대 8cm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가끔 구름 많이 끼고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전남과 제주도에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특히 산간으로는 눈으로 쌓일 가능성이 있고요. 내일 늦은 오후 서해안에 눈이 또다시 시작돼 그 밖에 중부지방으로 1에서 3cm의 눈이 내릴 걸로 보여집니다. 빙판이 많이 형성돼 있으니까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영하 2도 등 전국적으로 영하 4도에서 영상 4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건강관리와 동파 등 보온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추위는 평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기온 올라서 서울 영하 7도가 되겠고 낮 기온 서울 영상 2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12.6도입니다. 강혜정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 기자가 진행하는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2부에선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정치 현안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제3지대 신당이 어제 창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창당대회에 제3지대를 모색하는 인사들이 사실상 총 집결을 했어요. 뭐 이준석 전 대표, 양향자, 뭐 유호정 의원, 뭐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등등 연단에 일렬로 섰는데 이분들이 왜 연단에 함께 올라갔을까요? 연단에 가면은 또 쓰죠. 아 원래 그러나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화면상으로 보면 같이 하시나 이런 착각을 그러니까 TV 화면상으로 봤을 때 이제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조금 다르죠. 예. 갔다고 해서 뭐 할 거냐 같이 이거는 좀 다른 문제고 특히 이준석 대표는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고요. 네. 우선 이제 이준석 대표는 신당을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여전히 아직 확정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건 여지가 좀 남아 있는 문제고 또 한다 하더라도 금태섭 양양자 의원 등과 같이 하는 구조로 갈 거냐 아니면 이준석 대표는 가서 신당을 하더라도 국민의힘에 다시 복귀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그림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전제되는 행보를 할 거기 때문에 조금 생각과 결이 좀 다른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연단에 이렇게 사람들이 쭉 올라가 있는 걸 보니까 뭐 이 신당에 참여는 안 해도 뭐 제3지대 여기는 공감하는 사람들 이렇게 쭉 모여 있다 이런 느낌은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종의 이제 뭐 정치적인 이제 퍼포먼스 같은 거로 해석을 해야죠. 그렇죠. 네. 구체적 목표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금태섭 새로운 선택 공동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내년 총선에서 30석을 얻어서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꾼 교두보 확보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루어질까요? 우선은 이제 두 가지 변수가 있죠. 하나는 신당을 하게 되면은 왜 신당을 하는가와 비전과 그다음에 신당을 끌고 나갈 수 있는 뭐 대선 주자급 뭐 이런 이제 대중적 지지도를 확보한 인물이 있어야 되고 또 계층이나 지역 기반이 있으면은 신당을 만들어도 이제 정치적인 어떤 의미가 좀 부합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결격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비례대표제의 향방에 따라서 조금 몇 석 이렇게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 이런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큰 어떤 임팩트가 있거나 혹은 영향이 있거나 뭐 이런 거로서의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추지는 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30석 이거는 글쎄 뭐 희망사항일 수는 있어도 뭐 이낙연 대표는 뭐 욕심이지만을 전제로 일당을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 이제 그 미만으로 잡으면은 뭐 왜 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그냥 일종의 이제 희망사항으로 좀 생각이 되어지죠. 눈에 띄는 게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보낸 영상 축사예요.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충정에 공감합니다. 이 전 대표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던 걸까요? 우선 이낙연 대표는 앞서 뭐 이준석 대표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조금 입장과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신당을 한다면 이낙연 대표야말로 호롤단신이거든요. 만약에 하신다면. 네. 그러니까 역시 이제 왜 하느냐가 불분명해요. 이 당대표까지 지내셨던 분이고 한데 왜 하느냐가 불분명하고 그러니까 반응이 이제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민주당 내에 없는 거죠. 그러면 나가서 누구하고 할 것인가라는 이런 이제 손 잡을 사람이 이제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훨씬 더 적극적인 반응과 메시지를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같이 나올 사람이 없다, 민주당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이런 가운데 어제 현재 70여 명이었고 아마 밤사이에 100명이 넘었나 봐요. 민주당 의원 한 100여 명이 분열 막아달라면서 연서명을 했습니다. 연서명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이낙연 대표를 밀어내는 효과, 당 밖으로 밀어내는 효과로 오히려 작동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원래 이제 탈당이나 뭐 이런 것들이 본인이 뚜렷하게 반드시 탈당해서 신당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갖고 움직이는 경우가 있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2015년부터 12월부터 시작된 김한길, 안철수, 뭐 박지원, 뭐 대표 등등의 이제 탈당으로 국민의 당을 만들어서 당시 총선에서 호남을 석권했거든요. 이런 거는 딱 예정을 해놓고 그냥 한 거고요. 가변성이 없습니다. 신당하겠다, 탈당하겠다 이런 거에 대한. 그런데 지금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고, 과거에 이제 염동연 사무총장 탈당 같은 경우에는 하다가 그냥 상황이 그렇게 돼서 크게 이제 탈당의 그런 것이 생각이 확정적이지가 않았는데 탈당한 경우가 그렇죠. 있어요. 예. 그 아주 유명한 얘기죠. 근데 지금도 이낙연 대표를 더 설득하고 안 된다라고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물밑에서 또 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더 중요한데, 그런 것은 조금 안 보이고 서명해서 안 된다라고 하고, 심지어는 거기에 이제 아주 좀 강력한 어떤 이렇게 비판, 이런 것들을 전제한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 그러면은 이낙연 대표를 더 밀어내게 되는 그런 걸로 좀 작동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서명이나 이런 것도 뭐 할 수는 있지만 그게 과연 설득의 하나의 그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느냐. 근데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강력한 비판은 사쿠라 논쟁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런 거부터 여러 비판이 나왔죠. 예. 근데 이 연서명에 대해서도 이낙연 전 대표가 아주 좀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쪽 동네에 오래된 정치 습관이랄까 하는 것이 그냥 조롱하고 모욕하고 압박하고 억압하고 그런 방식으로 해결해온 버릇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밀어내는 효과 이런 걸로 작동을 하는 거죠. 벌써 표현이 저는 민주당의 이제 당내 민주주의, 또 민주당의 비전, 전망 이런 것들이 없다. 이런 표현에서 그쪽 동네는 그러냐라는 표현까지 갔으면은 이게 이제 서명이나 의원들의 서명이나 이런 것들이 좋게 작동한 것은 아니죠. 그러면 또 반대로 이낙연 대표의 탈당, 신당 이런 것을 막기 위한 그러면은 노력이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인데 이거는 안 보이거든요, 또. 그러니까 튕겨져 나가는 효과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이 와중에 비명계 이제 원칙과 상식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리더십 리스크를 이제 언급하면서 이재명 대표 사퇴와 비대위 전환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럴 가능성은 저는 전혀 없다고 보는데, 가령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의 이제 탈당 신당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으로 이걸 치를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자격심사죠. 공직후보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이제 정의찬 사건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번복을 했단 말이에요. 패스를 시켰다가 번복을.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특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친명공천을 또 이제
비명 이 소위 말해서 타격 이런 걸로 이제 요 프레임이 있어요. 하여튼 근데 이런 것을 잘 극복할 수가 있느냐. 특히 이제 사무총장 문제가 뇌관이 될 가능성이 커요. 사무총장. 예, 비명계 뭐 자객 공천이다, 비명계 학살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무슨 소리냐?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이 있기 때문에 다 경선이다. 그런데 그럼 단독 공천 달라는 말이냐?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무총장이나 일부 이제 친명 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경선을 하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서 단독 공천을 추구를 한다든가 또 그렇게 된다든가 하면은 이거는 진짜 뇌관이거든요. 이런 것과 맞물려서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데 주시하고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사정에 따라서 경선이 아주 어려운 경우, 경선 전망, 승리 전망이 어려운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트라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정말 큰일 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4년 전에도 그랬어요. 사무총장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뇌관으로 남아있고 특히 탈당, 신당, 이낙연 대표 이런 것들이 굉장한 부담이기 때문에 대표가 이제 고민은 할 수 있어도 소위 말해서 여기서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이 과연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될까 혹은 대표가 하는 것이 나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은 하고 있을 터인데 원칙과 상식의 요구로 이런 것들이 현실화된다 이거는 전 가능성이 없다고 없다. 이 와중에 이제 오늘 이재명 대표하고 이낙연 전 대표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벤트도 있었어요. 뭐냐면 그 기류의 김대중 영화입니다. 시사회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두 분이 다 뭐 정세균 전 총리 아마 김부겸 전 총리 이런 분들도 이제 같이 초대를 받았는데 이낙연 전 대표는 저녁 7시 시사회에 오겠다 이렇게 밝혔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두 분이 안 만나게 된 그런 건데 또 만남도 불발됐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만남도 좀 어색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신당 창당 와중에는. 예. 그래서 이미 이낙연 대표는 이제 생각이 굉장히 기울은 상태이고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위 말해서 이재명 이낙연 회동 이런 가능성은 애당초 저는 뭐 없었다고 보거든요. 특히 뭐 시사회에서 뭐 무슨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니까 아예 이제 조금 시간 차이를 두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명락 회동 소위 이런 것은 저는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 뭐 사진 찍기용 뭐 회동 이런 거 필요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와중에 또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냐면 이재명 대표가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와 개별적으로 또 만남이 조율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모양새가 의원들이 이렇게 연서명을 하고 또 이제 다른 전직 총리들하고는 만나시고 약간 이낙연 전 대표가 고립되는 그런 약간 모양새예요. 어떻습니까? 애당초 뭐 새 총리 연대에서 뭐 새로운 모색을 할 것이다라는 보도도 있었고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세 분 다 생각이 다르거든요. 특히 네. 이제 탈당 신당 문제에 대해서는 이낙연 대표하고 두 분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신당 문제 관련돼서는 함께 할 수 있는 지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해서 새 총리 연대에서 뭘 새로운 모색을 한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문 보고 정치하지 말고 보도 보고 정치하지 말고 누구 전원 듣고 정치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두 분 총리를 만나고자 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새 총리 연대설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반응이라면 조금 각도가 좀 틀린 거예요. 그래서 꼭 지금 이 시점이 아니더라도 당의 이제 통합과 총선 승리를 위해서 충분히 얘기를 나누고 할 수 있는 분이었죠. 그런데 이낙연 대표 신당이 요 시기를 기점으로 두 분 총리를 만나는 것은 그거는 조금
뭐 만나는 것이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 상황에 의해서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면 그거는 뭐 크게 뭐 이렇게 평가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시다가 뭐 정의찬 뭐 이재명 대표 특보 공천 적격 판정 이제 번복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주시한다 혹은 그런 것들이 없는 어떤 시스템 공천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공교롭게 이재명 대표 특보인데 하여튼 전과 사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격 심사에서 통과가 됐다가 번복이 됐거든요. 근데 이 대표께서 그 업무상 실수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오얏나무 밑에서 가끔 묵지 말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당연히 검증 절차에서 결론을 낼 만한 사안이고 그런 인물인데 이것을 그냥 통과시킨 것 자체가 네.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번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하나하나가 소위 지금 당에서 비명학살, 친명 패권 공천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매우 유감이고요. 네. 업무상의 실수라면은 그거는 조치를 취해야죠. 이런 실수를 했다면. 일각에서 이제 이재명 비례대표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우선은 그거는 이 소위 말해서 지금 준연동제에서 과거 비례대표제로 회귀했다는 것을 전제했을 때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변성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한다 하더라도 비례대표 말번 정도인데 이거는 이제 병립형 회귀를 또 전제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례대표로 지금 상황에서 아무리 말번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배수의 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 비례는 검토 영역에서 조금 해당 사안이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제 송영길 전 대표 실질 심사를 하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글쎄요, 뭐 그건 법원이 판단하는 거죠. 법원이 판단할 일이지만 제가 보기엔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에 이제 발부되면 이것도 이제 민주당의 악재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현직 대표가 동시에 사법 리스크를 이제 안게 되는 그런 형국이니까 좀 그런 부분이 민주당이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의 소위 사법 리스크라는 것은요. 그때그때 좀 막 바뀌거든요. 검찰의 수사 단계에서 사법 리스크 얘기들이 이제 쭉 나왔는데요. 체포동의안도 가결됐어요. 그리고 심사받았는데 기각됐거든요. 그래서 요 이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사법 리스크가 영장이 기각된 이후로는 소위 말해서 이제 재판 리스크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걸 뭐 굳이 개념상 뭐 사법 리스크라고 얘기를 할 만한 범주에 속하지만 이게 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재판 과정이 남은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얘기했던 사법 리스크하고는 조금 다른 게 아닌가 싶고요. 송영길 대표는 그야말로 전 대표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시켜서 전현직 대표 사법 리스크 일으켜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누가 되냐에 따라서도 민주당 내년 총선 전략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그걸 논의를 하나 봐요. 오늘 회의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떻습니까? 저는 그거는 민주당 입장에서 유불리를 따지기 이전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지금 농후해지면 사실 비대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총선판이 왔다 갔다 하고 뒤집어지고 변화가 있고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정치적 상황이 비대위 체제로 총선을 치렀을 때 훨씬 더 선전할 수 있느냐. 그게 대표적으로
처음으로 2016년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시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왔을 때거든요. 그때는 아주 당이 어렵고 국민의당이 말씀드렸지만 분당을 해서 호남을 기반으로 민주당의 소위 말해서 이 한쪽 다리를 그냥 거의 배갈 정도로 그렇게 위력적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비대위 체제로 가면서 일종의 이제 총선 승리에 이제 디딤돌을 놨죠. 그래서 인물이 누구냐가 뭐 전혀 영향이 없는 거는 아니지만 비대위 체계가 과연 국민의힘이 총선 치르는데 좋을 것이냐. 그런데 뭐 아시지만 일련의 과정들이 뭔가 어거지 또 뭔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김기현 대표까지 물러나게 하면서 경로하고 물러나게 하면서까지 비대위 체제로 가는 이 실체가 뭐냐. 이것이 국민의힘에는 결국은 국민들 눈에는 좋게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인물이 누구냐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비대위가 출범하게 되는 과정과 이후에 총선 치러야 되는 전망이 국민들 눈에는 점수를 주기 어렵다. 그래서 별로 좋은 시스템으로 총선 치르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관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육부가 학교폭력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는데요.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학생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뭐 100명 중에 2명이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응답한 학생이 1.9%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50명 중에 1명 정도는 학교 폭력을 당했다라고 응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조사는 여론조사 수준이 아니고 거의 전수조사거든요. 교육부가 진행을 했습니다. 전국에 시도교육청이 17개가 있는데 전북은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빼고 16개 시도교육청에다가 317만 명의 학생이 참여를 해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데이터입니다. 조사 대상은 초등학교 저학년은 빼고 4학년부터 고3까지 했고요. 지난 4월에 한 달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서울 기준으로 보면 10,000명 넘는 학생들이 학교폭력 경험했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면서요? 네. 서울은 퍼센트도 전국 평균보다 조금 높았거든요. 아까 전국 평균이 1.9%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울은 2.2%였습니다. 그리고 숫자로 전환을 해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10,000명이 넘는 17,000명이 저 학교폭력을 당했어요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10년 사이에 역대 최대치거든요. 1년 전에도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2.0%였는데 0.2%포인트가 1년 만에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학교폭력을 경험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초등학교에서 제일 높았거든요. 또 차이도 크더라고요. 초등학교는 4.6%가 피해를 당했다. 이건 꽤 많은 거죠. 100명 중에 5명 꼴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중학교는 1.6%, 고등학교는 0.4% 이렇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경험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줄어들었고요. 다만 이제 초등학교는 지난해랑 같은 수치고 중고등학교는 오히려 이게 조금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초등학교에서 좀 학교 폭력을 당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 폭력도 이제 여러 종류가 있을 겁니다. 어떤 폭력이 제일 많다고 조사됐습니까? 언어 폭력이 가장 많다라고 전학년에서 조사가 됐고요. 37.1%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체 폭력 이게 17.3%고요. 3위는 집단 따돌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뭐 강요가 7.8%, 사이버 폭력이 6.9%. 사이버 폭력이라는 건 뭐 카카오톡이나 SNS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괴롭히는 게 대표적이겠죠. 그리고 이외에도 뭐 스토킹이 5.5%, 성폭력 5.2%, 금품갈취도 5.1%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치 변화 중에서 좀 주목되는 게 있었는데 신체 폭력의 비중은 줄어들고 사이버 폭력 비중은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신체 폭력 비중은 늘고요. 그러니까 신체 폭력 비중이 1년 전보다 2.7%포인트 상승을 했는데 반대로 사이버 폭력 비중은 2.7%포인트 이제
낮아졌습니다. 이게 반대로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교육부 쪽에서 분석하기로는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이라는 겁니다. 원래 이제 작년 1학기 전까지는 대면 수업을 거의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이버 폭력이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 1학기부터 거리두기가 해제되니까 이제 얼굴을 보게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이때부터는 이 물리적인 신체 폭력이 증가했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차이도 보였는데 초등학교에서는 아까 전체 그 통계랑 비슷하게 언어폭력 다음으로 신체폭력의 비중이 높았는데 중고등학교에서는 언어폭력 다음에 높은 게 집단 따돌림, 그러니까 왕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중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직접 신체적인 폭력을 가하는 건 좀 줄어들고 좀 집단 따돌림으로 괴롭히는 그런 방식으로 좀 바뀐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 폭력 가해자 중에 비중이 가장 높은 게 누구였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같은 학교 같은 반 학생이 48.3%, 그러니까 거의 절반 정도가 되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중에 많았던 거는 다른 반이지만 같은 학년인 학생, 이게 30.5%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같은 학년 학생이 괴롭히는 게 한 80% 정도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 형이나 언니가 와서 괴롭히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 동급생들이 괴롭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가해 경험이 있다, 즉 가해를 한 적이 있다라고 답한 학생은 전체의 1.0%였습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입었다고 한 학생이 1.9%니까 그것보다는 훨씬 낮은 수치예요. 그러나 이제 이 가해 경험이 있다라고 한 것도 역시 10년 사이의 최대치거든요. 작년에 0.6%였는데 0.4%포인트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해를 했던 이유, 요거 스스로 꼽은 건데 가장 많은 이유가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었다, 이런 게 가장 많아서 좀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네, 학교 폭력이 늘었으니까 목격한 학생도 늘어났겠어요? 네, 목격한 학생 비율도 그 작년에 4.5%였는데 올해 5.5%로 1.0%포인트가 올랐고요. 그래 좀 희망적인 수치랄까요? 긍정적인 거는 목격한 학생의 한 10명 중에 7명 정도는 도와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35%는 피해 학생한테 위로를 해주거나 도움을 주려고 했고 한 17%는 가족이나 선생님, 주위에 알렸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한 16%는 때리거나 괴롭히는 친구를 말렸다, 이렇게 응답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학교 폭력이 늘어났다고 이제 이런 조사된 배경, 그건 뭘까요? 교육부의 분석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꼽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그게 공직자 검증 과정에서도 한 항목으로 들어갔어요. 뭐 이것 때문에 낙마 사유가 된다라거나 이제 자녀의 학교 폭력이 중요한 문제가 됐었잖아요. 이게 하나의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 콘텐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송혜교 씨가 주연 맡았던 뭐 더글로리 같은 그런 드라마도 영향을 많이 줬고요. 뭐 이외에도 학교 폭력이 많은 소재로 다뤄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게 영향을 줬다라고 교육부는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코로나19가 끝난 영향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수치를 보면 어느 정도 나타나는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응답했던 게 10년 사이에 가장 낮았던 시점이 2020년이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거리두기가 한참 심했던 그런 시점이죠. 그때가 0.9% 피해 응답률이 나왔습니다. 아까 전체가 1.9%라고 말했으니까 반도 안 되는 그런 수치가 됐던 거죠. 그리고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3년 연속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제 비대면 수업이 끝나면서 학교 폭력 응답률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나니까 또 폭력이 발생을 하는군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3부가 이어집니다. 어이 김씨, 밭에서 뭐해? 인삼 경작 신고하려고 반면적 좀 재고 있었지. 응? 그게 뭔데? 나도 해야 하나? 당연하지 이 사람아. 인삼 농사 짓는 사람이라면 해야 한다고. 인삼산업법 개정에 따라 반드시 지켜야 할 인삼 경작 신고 의무제. 자율적인 생산 면적 관리와 안정적인 수급으로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인삼의 품질을 높입니다. 판매 목적으로 인삼을 경작하는 농업인이라면 재배지 관할 인삼농협에 꼭 신고해주세요. 건강한 삶을 지키는 우리 인삼. 이 캠페인은 한국인삼협회 인삼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노후 건축물의 성면 건축자재 해체 현장을 지키는 성면 해체 작업 감리인을 아시나요? 성면을 흡입하면 암 등의 질병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성면 건축자재 해체 시 감리인이 관리 감독하며 성면이 흩날리지 않도록 작업의 안전성을 높입니다. 또한 성면 해체 작업 감리인 평가 제도를 통해 감리인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평가 결과는 환경부 홈페이지 및 성면관리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성면 피해 예방하는 성면 해체 작업 현장 안전관리.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가스 사용이 많아지는 계절. 가스 사용 전에 가스가 새지 않았는지 냄새를 잘 맡아보고 사용 후에는 점막 코크와 중간 밸브가 제대로 잠겼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안전수칙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불을 켰을 때 불꽃은 연소가 잘 되고 있는 파란색인지 확인하고 완전 연소가 되도록 조절합니다. LP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워 새어나오면 바닥에 가라앉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환기가 필요한데요. 방석이나 빗자루 등을 이용해 가라앉아 있는 LP가스를 밖으로 밀어냅니다. 재해 재난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 기자가 진행하는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내년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그것도 3차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국내 증시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서강대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와 짚어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2년여 세계 경제는 3고 즉 고물가, 고금리, 고달러에 시달렸습니다. 예. 가장 근본 원인이었던 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물가 상승률이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작년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6월에 9.1%까지 올랐어요. 근데 최근 11월 소비자 물가 보니까 3.1%로 많이 낮아졌고요. 우리나라도 작년 한때 6.3%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별로 보면요. 예, 그런데 올 하반기 들어가지고 3% 초반대로 물가 상승률이 미국이나 우리나라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많이 낮아졌네요. 예.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낮아진 이유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면 그동안 원자재 가격도 좀 안정됐습니다만은 중앙은행의 통화 긴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미국이나 우리나라 금리를 많이 올랐어요. 한국의 그 기준금리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2021년 7월에 0.5%였습니다. 근데 올 1월에 무려 3.50%까지 올렸고요. 미 연준도 연방준비제도도 작년 2월 달에 금리 상한선이 0.25%였는데요. 올해 5.50%로 올라버렸습니다. 이렇게 최대?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소비가 이축되고 투자가 이축되면서 수요가 이축되니까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한미 양국 이 통화 정책이 통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지금 작동되고 있다. 시차를 두고 소비 투자에 영향을 주면서 물가 상승률을 좀 안정시키고 있다. 그렇게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국이 예상했던 혹은 목표로 했던 그 시기하고도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집니까? 아니면 이게 그러니까 이전에 당초에 예상했던 어떤 그 계획대로 가고 있는 겁니까? 예, 물론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중앙은행이 물가 목표치를 2%로 설정했거든요. 아직 거기까지는 좀 멀죠. 예, 그런데 예정된 경로를 따라가고 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거네요. 예, 영어로 치면 not bad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 유가도 물가에 영향 많이 미칠 텐데 향후 유가는 어떤 움직임 보일까요? 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면서 유가가 많이 오를 것이다. 그때 우리가 많이 수입하는 두바이유가 배럴당 94달러까지 올랐어요. 근데 지난주 74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유가가 이렇게 왜 떨어지느냐. 중동 사태가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미국 경제, 중국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다. 그러면 수요가 이축될 것이다. 이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뭐 74달러 특히 WTI 미국에서 많이 쓰는 기름은 뭐 70달러 안팎인데요. 지금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 경기 침체를 미리서 반영했는데요.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오른 수준. 앞으로 80달러 배럴당 안팎 이 정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경기가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예. 그거를 미리 반영해서 예. 지금 유가가 이렇게 상당히 내렸는데 그것이 반영된 거라 그런 말씀이시죠? 예, 예. 미리서 좀 반영했는데요. 그래도 너무 많이 반영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면서 금리 인상 사이클은 이제 끝났다는 이런 얘기도 일부 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특히 지난주에 개최됐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 인하 이제 시사했는데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예, 그동안 FOMC라고요. 미국 금리를 결정하는 회의인데요. 예, 그동안 미국 경제가 좋다 이런 표현만 썼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번에는 그래도 좋지만은 성장이 좀 둔화되고 있다. 물가 상승이 좀 낮아지고 있다. 예, 그래서 연준 위원들 그 점도표라고 적정금리가 몇 %인가 이걸 찍어 놓는데요. 예, 내년 보니까 중간값이 4.6%였어요. 현재 5.5%인데요. 예, 그래서 최소한 금리를 3차례 인하할 것이다. 3차례 인하라는 건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가 얘기한 게 아니고 찍어놓은 점도표를 보니까 점도표. 3번은 인하하겠구나 예. 그런 뜻이네요. 예, 그런데 시장은 또 더 빨리 가고 있어요. 예, 시장은 내년 3월부터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해가지고 내년에 6차례나 인하할 것이다. 예, 그러면 5.5% 금리가 내년 말에는 4.0%까지 떨어진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이제 시장 금리도 이제 많이 하락을 했는데 예. 그럼 어느 정도입니까? 매 10년 국채 수익률이 한때 5%를 약간 장중 넘었었어요. 예, 그런데 지난 주말에 3.9%까지 떨어졌고요. 예, 우리 금리도 많이 떨어졌죠. 우리도 시장 금리 하면 뭐 3년 국고채 수익률, 10년 국고채 수익률 하는데요. 우리가 10년 국고채 수익률도 한때가 4.36%까지 올라갔었어요. 10월에요. 네. 예, 그런데 지난 주말에 3.36%로 1% 포인트. 예. 예,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금리 인하 기대를 하면서 시장 금리가 먼저 떨어져 버린 겁니다. 아, 그렇군요. 시장 금리는 그렇고요. 이렇게 시장 금리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 그 저희들이 이제 궁금한 게 은행 대출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은행 대출 금리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우리 가계 이제 가장 민감한 금리가 주택 담보 대출 금리라고 그렇죠. 그러거든요. 예, 지난 4월에 은행들 그 평균이 4.56%였어요. 예, 그런데 11월에 그 시장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다 보고 12월 들어서 떨어지거든요. 예, 그러면 은행들이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드는 거예요. 은행들이 은행채 발행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빌려주는데요. 예. 그런데 지금 최근에 예금 금리도 낮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의 조달 비용이 축소되니까 줄어드니까 아마 금리 계속 낮추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계 조달 비용 축소로 금리가 낮추게 된다. 예. 예,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래서 우리 가계가 그동안 금리 부담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앞으로 저 금리 부담은 조금씩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 어쨌든 일반 대출 받은 사람들한테는 뭐 나쁜 소식은 아니네요. 예, 그렇죠. 또 예금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작년에 우리 예금 금리가 1년 만기 5%까지 갔는데요. 예, 지금은 그 4% 이하로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금 금리도 떨어지고 있고 대출 금리도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여하튼 뭐 예금자 울고 대출자 웃는다 뭐. 예. 간략하게 요약하면 그런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미국 금리 하락 기대로 달러 지수도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얼마나 떨어졌죠? 예, 미 달러 지수라고 그러면 뭐 보통 선진국 지수에서 달러 지수인데요. 예, 그게 11월 초에 한 107 근처까지 갔었어요. 107. 예, 근데 미국 물가가 안정된다.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면 미국으로 돈이 덜 들어갈 것이다. 107 그럼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107. 예, 주요 선진국 통화 지수에서 달러 가치라고 표시하면 돼요. 예, 그래서 유로와 엔, 뭐 파운드와 이런 통화 가치에 대해서 미 달러 지수가 얼마냐. 이게 올라가면 달러가 강세를 보였다. 떨어지면은 약세를 보였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을 넘으면 어떻고 이런 겁니까? 예, 아니면 100 기준은 아니고요. 아니고요. 지수 자체가 높으면 달러가 강세 지수 보였다. 자체가 높으면. 예. 예, 그런데 이게 107에서 최근에 102까지 떨어졌어요. 아, 네네. 예,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니까 앞으로 인하할 것이다. 그러면 미국으로 돈이 덜 들어갈 것이다. 예, 그러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저 원화환율도 떨어졌죠. 한때 그 1357원까지 갔었어요. 지난 11월 초에. 예, 그런데 지난 주말에 이제 1300원 밑으로 떨어졌죠. 그렇죠.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원달러 환율 흐름 어떻게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예.
그래서 1357원까지 올라가니까요. 네. 우리 환율이 좀 많이 올라갈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미국이 금리를 내릴 것이다. 미국으로 돈이 덜 들어갈 것이다. 우리 원달러는요. 미달러로 표시되거든요. 예.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은 우리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환율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1357원까지 올라갔던 환율이 뭐 지난 주말에는 1297원 뭐 이렇게 환율이 많이 정확히 떨어졌습니다. 이제 96원 50전입니다. 50전 뭐 예. 이렇게 돼 있네요. 예. 많이 떨어졌네요.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제 3고가 해소됐다고 보세요? 해소되는 과정이라고 보는데요. 해소되는 이제, 과정이다. 예. 예. 얼마나 빨리 해소될 것인가. 이거는 앞으로 미국 경제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블룸버그 컨센서스라고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미국 경제 성장이 올해 2.4%인데 내년에 1.2%로 올해 성장률보다 많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예, 주로 소비가 줄어든다는 거죠. 네. 왜 소비가 줄어드냐면은 미국 가계가 그동안 너무 많은 돈을 쓰다 보니까 저축률이 낮아졌어요. 네네. 임금은 올랐는데 물가보다 더 오르니까 실질 임금이 줄어들고요. 예, 미국도 우리처럼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가계가 금융회사에 내는 이자가 많이 늘어나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소비가 줄어들 것이다. 미국 GDP 중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9%입니다. 우리는 46%밖에 안 되는데요. 네. 그래서 내년에 미국 경제 성장이 많이 낮아진다. 미국 경제 성장이 낮아지면 물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물가 상승이 낮아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시장 금리에는 앞으로 경제 성장,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 들어있는데요. 뭐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니까 금리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금리가 낮아지면은 미국으로 돈이 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달러 가치도 하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상고는 해소되는 과정인데요. 이게 얼마나 빨리 해소될지. 그렇다고 뭐 초저금리 시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해소된다는 그 목적지랄까요? 그것까지 갈지 이것도 아직은 불투명한가요? 예, 그렇죠. 그래서 중앙은행 물가 안정 목표가 2%인데요. 네. 예, 그런데 대부분 내년에 2%까지는 못 가고 한 2.5% 안팎까지 갈 것이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그 상고 시대라고 지난 2년 동안 상고 시대였는데요. 네. 내년에는 삼중 시대, 뭐 중금리, 중물가, 중환율 뭐 그 정도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말과 내년 1분기 정도 이제 주식시장 전망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될까요? 예,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다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죠. 예. 그래서 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주가를 결정하는 게 금리도 되지만은 경기거든요. 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경제 성장이 많이 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4분기부터 미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요. 내년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할 수가 있어요. 금리는 떨어지지만은 예. 경제 성장이 떨어지면 기업 이익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내년 연간 전체적으로 보면은 주가가 올해보다는 더 좋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분기별로 변동성이 심할 텐데요. 지금 오르는 추세가 뭐 금리 인하한다, 금리가 낮아진다. 그래서 주가가 한 1, 2월까지는 오를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런데 내년 1분기 후반, 2분기 가면은 미국이 소비가 감소하고 기업이익이 줄어든다. 네네. 그러면 주가가 한번 떨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내년 아마 1분기 후반, 2분기 가면요. 미국 경제가 나빠진다. 기업 수익이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서 주가가 상당폭 조정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들이 지금 이제 시장 유동성 좀 늘어난다는 어떤 이런 기대감에 너무 이렇게 막 이거를 낙관할 필요는 없다 그런 그렇죠. 말씀이세요? 우리가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도 오르고 집값도 오른다. 그렇죠. 이런 일반식 인식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때는 금리가 떨어졌을 때도 주가나 집값이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 경우는 금리가 떨어진 것보다 경기가 더 나빠지면요. 금리가 떨어져도 주가나 집값이 하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내년 2분기 무렵에 미국서 나타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아마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개인들이 어쨌든 경기 침체도 이렇게 주시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죠. 상고가 해소된다는 것은 결국 소비가 해소되면서 물가 상승이 안정되니까요. 내년에는 아마 지금까지는 그 상고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경기 둔화 혹은 경기 침체 이런 이야기가 언론에 좀 많이 보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한때 이제 100엔당 900원 이하에 있던 엔화가 이제 900원 넘어섰잖아요.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로 보세요? 오늘 일본에서 금융정책 통화정책 결정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어떤 평가를 내리냐 거기 다른데 아마 그 일드 커브 컨트롤 그다음에 마이너스 금리 이거를
언제 포기할 것인가 이런 거 시사를 해준다면요. 엔화가 더 강세를 보일 수가 있어요. 엔달러 환율이 얼마 전에 151원이었어요. 근데 일본이 내년에 그 금리를 좀 올릴 것이다. 이런 네. 기대가 적용하면서 지금 엔달러 환율이 142엔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엔에 대해서 우리 오는 한때 100엔당 960원까지 떨어졌는데요. 최근에 그 910원, 20원까지 올라갔는데 엔화가 강세 보인다면은 우리 돈 가치는 엔에 비해서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한 950원. 뭐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일본에서 이제 YCC라고 하죠. 네. 국채 수익률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지 않게 중앙은행이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정책을 내년에 폐기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예, 폐기할 가능성이 있어요. ICC라는 것은 뭐 수익률 곡선 억제라고 그러는데 일본 저 10년 국채 수익률 0%로 설정해 놓고 일본 금리가 그것보다 올리면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국채를 사준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범위를 1%까지 확대해 놨습니다. 근데 아마 최근에 일본 물가도 오르고 임금도 오르니까요. 내년 가가지고는 특히 상반기에 ICC라는 걸 포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본 엔화가 강세가 되고요. 그다음에 일본이 미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 나라 금리가 오르니까 아마 미 국채 덜 살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미 국채 수익률이 오를 수도 있고 앞으로 그 일본과 통화 정책이 글로벌 금융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익 서강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 8시 45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출발 전 차량 점검 미리 해두셔야겠습니다. 고장난 차가 많아졌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 서창에서 문화까지 정체고요. 이후 능해나들목 부근 2차례 고장난 차가 있어서 하객분기점부터 밀립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향으로 개항에서 송내까지 정체고 이후 소래터널 부근 정체 고장난 차 여파고요.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방향으로도 고장난 차 여파로 행주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지난 14일에서 15일 사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우크라이나 지원, 러시아 추가 제재 등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을 다뤘습니다. 이항구 전 우크라이나 대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제 대사님 이력을 봤더니 우크라이나 대사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한 3년여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쟁 이전이라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러시아에 대해 느끼는 이제 독특한 감정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미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2014년 크림 사태 때부터 시작되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정말 저럴 줄 몰랐다. 물론 2014년 이전에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약간의 이제 갈등도 있고 충돌도 있었지만 정말 저렇게 전쟁까지 해가지고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돈바스 지역에 분쟁을 일으킬 줄까지는 몰랐다. 상당히 이제 러시아에 대한 그 서운함을 넘어서 좀 배신감 같은 거. 네네. 그리고 우리도 이제 러시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잘 돼가지고 잘 사는 국가로 만드는 게 러시아한테 이기는 방법이다. 뭐 그런 정서들이 많이 깔렸더랬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EU 정상회의에서 가장 이제 주목받았던 안건 중 하나가 바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협상 이제 개시였는데요. 네. 유독 헝가리가 정상회의 전부터 꾸준히 반대 입장 밝혔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대외적으로 보면은 오르반 총리가 푸틴 대통령하고 이제 친분이 두텁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보다 더 내부적인 거는 EU가 헝가리에 이제 지원금이 꽤 있더라고요. 한 300억 유로. 그게 이제 EU의 어떤 기준에 충족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몇 년 동안 동결돼 있었더랬습니다. 이게 이제 또 EU 동결 지원금을 갖다 받아내고자 하는 그런 협상하는 그런 차원도 있어 보이고요. 이번 EU 정상회담 시 EU에서도 한 100억 유로 헝가리 지원을 하는 걸로 결정되었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네네. 네. 이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EU 가입 협상 개시를 두고 정치적 결정이다 이러면서 강력히 이제 반발하고 있고요. 네. 이게 가입까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EU 가입하는 거는 뭐 정치, 경제, 뭐 모든 면에서 그 사법 문제까지 포함해서 EU의 스탠다드로 다 바꾸는 걸 했더랬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2019년 그 대사 때 그 우크라이나 EU 가입은 뭐 2000년 중반부터 시작됐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뭐 법과 제도 이런 걸 보면은 한 14,00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 가운데 이제 2019년 당시로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한 10,000개 정도 그 EU 어떤 스탠다드에 맞는 계획을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EU가 지금 27개 가입국이 있는데 그 동유럽 국가들이 EU에 본격적으로 가입한 게 이제 2004년하고 2007년이에요. 그러면 이제 구소련이 해체된 게 1991년이면은 통상 한 13년 뭐 15년 그 정도 소요되는 걸로 보여지고요. 네. 다만 이제 우크라이나는 이미 뭐 2000년대 중반부터 EU 가입에 시작이 됐고 또 EU하고 이제 자유무역 협정이라든지 비자 면제 협정이라든지 이거는 이미 이제 수년 전부터 발효가 돼서 상당히 그 EU 중심으로 통합이 돼 있고 또 그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쟁이라는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EU 쪽에서도 우크라이나는 반드시 EU 가입해야 된다는 그런 그 컨센서스가 이미 돼 있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는 그 러시아도 이제 우크라이나 그 나토 가입에 대해서는 뭐 절대 이거는 인정할 수 없지만 그 EU 가입까지는 뭐 자기들이 이거는 뭐 좀 수용 가능하다는 그런 것도 러시아에서 이제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제 약간 그런 포지션도 드러난 적도 있기 때문에 예.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좀 가입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번 정상회의에서 또 우크라이나를 향한 EU 대규모 지원 이런 논의도 있었다고 하는데 지원 규모는 어느 정도였나요? 그 지원 규모가 500억 유로입니다. 500억 유로. 네네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또 이번 정상회의에서 또 논의된 게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합의 이런 거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어요? 저도 거기 다이아몬드 쪽이라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네. 더 디테일한 거는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네. 이제 러시아산 다이아몬드 수입 금지 이게 이제 주요 내용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이게 러시아 다이아몬드 수출 규모가 상당히 되나 봐요. 이게 주요 의제가 되는 거 보니까요. 러시아 다이아몬드가 아마 세계 2위 정도 될 겁니다. 아, 세계 2위 정도요. 그런데 이거는 뭐 다이아몬드 어떤 그 규모를 떠나서 러시아한테 주는 하나의 그 상징적인 그 메시지? 조치라고 봐요. 네. 아, 그렇습니까? 지금 뭐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14,000개가 넘거든요. 예. 그래서 뭐 더 추가로 제재할 만한 부분도 마땅치 않을 것 같고 다이아몬드까지 이제 제재할 정도면은 그 서방에서 EU에서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다는 뭐 그런 메시지 상징성이 오히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G7이 러시아 해외 자산을 이제 압류해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쓰는 방안 이제 모색 중이라고 하는데 네. 당연히 러시아는 이제 강력 반발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네.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그 러시아 해외 자산 동결된 게 한 3천억 불 이상 돼 있다고 들었고요. 네네. 그리고 이미 이제 양자 차원에서 미국이나 카나다 또 유럽 일부 국가는 그 국내법 차원에서 러시아 동결 자산을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에 활용할 수 있다는 그 법을 제정을 한 것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뭐 국제법적으로는 이게 법적인 그 논란거리는 많다고 보여지지만 정말 미국이나 카나다 같이 국내법으로 법을 해가지고 양자 차원에서 적용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예. 그러나 이것도 그 아까 다이아몬드 제재가 뭐 러시아 제재에 어떤 큰 효과를 미치는 것보다 이것도 앞으로 이제 러시아하고 어떤 거 협상하는데 하나의 이제 수단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오히려 많지 않겠냐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시군요. 미국 하원에서 우크라이나 원조 예산안 처리 지원이 이제 장기화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이 좀 늦어지는 감이 있는데요. 이대로 가면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뭐 패배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론적으로는 뭐 미국하고 그 EU의 지원 없는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수행하기는 없는 게 맞죠. 네. 그러나 이제 실제로 말하면은 미국하고 EU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않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아, 그렇군요. 이번에 뭐 푸틴 대통령의 어떤 그 우크라이나 침공이 결국 우크라이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우크라이나가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 다음에 몰도바라든지 발틱 3국이라든지 그 EU하고 나토 회원국을 대상으로 또 팽창을 하겠죠. 네네.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유럽 안보하고도 직결되는 거고 또 그렇군요. 미국도 유럽 안보하고 미국의 국익하고는 또 직결돼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이제 그 극동 아시아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또 중국의 또 행보가 중요하거든요. 네네. 우크라이나 같이 이렇게 중요한 지역을 미국하고 EU가 포기한다 할 것 같으면은 중국한테 굉장히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예산안 통과에 대해서 서로 이제 밀고 당기는 그런 건 있겠지만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수 없고 유럽도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수 그렇군요. 없다고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양구 전 우크라이나 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합참은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 이틀 연속 발사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덮고 잤던 모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행군 때 허리춤에 닿던 장병 수통도 사라집니다. 12월 18일 월요일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